방과 후 히가시노 게이고 10월 7일 월요일 짙은 회색 그린 물감으로 온통 칠해놓은 듯한 하늘이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날씨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지도 모른다. 3교시는 빈 시간이다. 수업을 하러 가는 교사들에 섞여 교무실을 나왔다. 세이카 여고의 양호실은 교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다. 시가라는 베테랑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항상 흰 가운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올드미스라고 뒤에서 수근거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다. 내가 갔을 때 다행히 시가 선생은 혼자였다. 책상을 마주하고 있다가 내 모습을 보고 인사를 건넸다. 웬일이야? 숙취약이라도 필요하신가? 그녀는 의자를 삥 돌려 이쪽으로 향했다. 나보다 1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한다. 아니요. 오늘은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요. 나는 복도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문을 닫았다. 사람 놀래게 왜 그래? 그녀는 침상 옆에 둥근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다. 약품과 코오롱이 섞인 듯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래서 뭐야, 중요한 볼일이? 실은 나는 한 차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신중하게 언제쯤에 어떤 일에 관한 것인지 말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네. 그녀는 다리를 꼬면서 말했다. 그 몸짓과 말투가 어딘지 자기적인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시가 선생과 그 아이들만의 비밀스러운 뭔가가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 시가는 배우처럼 과장스럽게 양팔을 펼치며 고개를 저었다. 뭔 얘긴지 나는 전혀 모르겠네. 그보다 누구야? 그 아이들이라니. 그 아이들은 나는 이름을 하나하나 입에 올렸다. 그러면서 시가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에 있던 핀셋을 만지작거리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이윽고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물었다. 왜 이제 새삼스럽게 그런 게 궁금한 거야? 그 눈빛이 여유를 잃은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꼭 필요해서요. 지금은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네요. 그래?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마에시마 선생이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묻는 걸 보면 그 사건, 두 분 선생님이 살해된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건가? 내가 보기에는 그때 일이 이번 살인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일이라고요? 나도 모르게 진한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뭔가가 있었군요. 있었어. 하지만 그건 평생 내 가슴속에만 묻어둘 생각이었어. 그래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냥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토해낸 것이었다. 어떤 근거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왔는지 그런 건 따지지 않기로 할게. 마에시마 선생이 짐작한 그대로야. 그때 작은 사건이 있었어. 아니,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꽤나 큰 사건이었지. 시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분명 그건 엄청난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것을 자신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기로 했었는지도 말해 주었다.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과 동시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연기만 피우던 생각들, 내 생각이 제발 틀리기를 바라면서 차곡차곡 조립해온
추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지나칠 만큼 정확하게 맞추어져 버린 것이다. 기대하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다. 마에시마 선생이 알고 싶은 것의 본질이 뭔지 나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네, 됐어요. 나는 암울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탁한 앙금 같은 것이 마음 밑바닥에 쌓여갔다. 명탐정의 추리가 맞아떨어진 것 치고는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죠. 나는 몽유병자처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내 다리가 아닌 듯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출구로 향했다. 문을 잡고 뒤돌아보면서 근데요 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자 시간은 금태 안경을 손끝으로 슬쩍 밀어올리고 처음에 부드러운 표정으로 되돌아와 말했다. 걱정 마.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나는 인사를 건네고 양호실을 나왔다. 4교시 수업 50분 동안 교과서 연습 문제와 준비해간 프린트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툴툴거리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나는 그 50분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서 열심히 엉킨 시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아주 조금 남았을 뿐이다. 수업 끝 종이 울리자 프린트를 걷어들이고 차렷, 경례. 교실을 나올 때 저 선생 왜 저래? 라고 누군가 거침없이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도시락을 반쯤만 대충 입에 떠넣고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섰다. 후지모토가 뭔가 말을 걸었지만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흘려들었다. 그 대답이 엉뚱한 것이었는지 후지모토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건물 앞을 나서자마자 교정이 벌써 예전의 화사함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잔디에 3355 앉아서 담소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 달 이전과 전혀 다른 데가 없었다. 다른 것이라고는 교복이 춘추복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나무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일까? 나는 그 아이들 옆을 지나 체육관 쪽으로 걸어갔다. 내 모습을 알아본 학생들이 즉각 비밀스런 이야기를 소곤거리기 시작한다. 들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일지는 대략 짐작이 갔다. 체육관 앞에 도착하자 나는 왼편을 돌아보았다. 그 탈의실이 건물 너머에 있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수없이 찾아왔던 장소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 답은 나왔다. 체육관 안에 계단을 올라서면 어슴푸레한 복도가 나오고 그 양쪽 편으로 두 개의 공간이 있다. 하나는 탁구장, 그리고 또 하나는 검도장이다. 살짝 문이 열린 채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검도장이었다. 입구 가까이에 다가가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죽도를 내려치는 소리, 그리고 발이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넓은 도장 한가운데에서 혼자서 죽도 휘두르기 연습을 하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죽도를 내려칠 때마다 머리칼이 휘날리고 하의 옷자락이 출렁였다. 그 내려치기는 날카롭고도 삼엄했다. 호조 마사미는 점심시간에도 도장에서 죽도를 휘두른다.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상징적인 소문 중 하나지만 그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 같은 검도부원이라고 생각했는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도 마사미는 한참 동안 휘두르기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자신을 지켜보는 기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 문득 죽도를 멈추고 이쪽을 돌아보았다. 의아한 듯 호조 마사미는 눈이 둥그레졌다. 겸연쩍게 웃는 얼굴은 전교 수석이나 검도부 주장일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다.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마음이 팽팽히 긴장한 탓인지 톤이 높은 목소리가 나왔다.
넓은 도장에 한순간 메아리 쳤다. 마사미는 조용히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우선 죽도를 죽도집에 넣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다가와 돌연 정저하더니 네 라고 말하면서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게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선생님도 앉으시죠. 아, 그러자. 기선을 제압당한 기분을 맛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바닥의 차가움을 느끼면서 참으로 특이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나는 작게 심호흡을 했다. 마사미는 내 말을 냉철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할 말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밀실 트릭에 대한 거야. 뭔가 모순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흡 하나 흐트러지는 일 없이 받아치고 들어왔다. 아니, 모순은 없어. 매우 훌륭한 추리였어. 그렇겠지요. 라는 듯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을 향해 나는 말했다. 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그녀는 얼굴빛이 약간 바뀌었다. 어떤 것입니까? 그건 너의 해안이 너무 지나치게 예리했다는 거야. 그러자 마사미는 입가를 가리며 피식 웃음소리를 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했더니만 선생님의 특기인 완곡한 표현으로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야. 내 말은 그 추리가 부자연스러울 만큼 예리했다는 이야기야.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뜻이신지요? 명백히 불쾌함이 담긴 말투였다. 항상 정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교사들도 한 수 높이 쳐주었던 만큼 자신의 추리에 시비를 거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마사미의 눈빛이 검도장 바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범인은 마사미의 그런 자존심을 계산에 넣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말했다. 그 사건에 관해 너는 구계자였어. 유일한 연결고리는 의심을 받은 다카하라 요코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는 것이었지.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적었을 거야. 그런데도 너는 훌륭한 추리를 펼쳤지. 수많은 관계자와 주위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짰는데도 풀지 못했던 그 트릭을 말이지. 이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지만 마사미는 동요하지 않았다. 단정히 정저한 채 오른손을 들더니 눈앞에 검지를 번쩍 들고 침착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남성용 탈의실 문을 통해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정보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성용 탈의실 쪽의 문단속 방법, 탈의실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꼭 필요한 사항은 얻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추리를 짜맞추기 위해서는 주변 사정도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를테면 호리 선생님의 작은 버릇이 있어. 그것을 너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짐작했다고 말했어.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나는 보통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일반적인 추리력으로는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의 추리력은 일반적이 아니라는 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라니. 그러면 뭡니까? 추리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씀이시죠? 마사미는 짜증을 억누르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다. 등을 꿋꿋이 세우고 손은 무릎에 얹은 채 검은 눈을 지그시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승부욕 강한 눈을 향해 말했다. 그걸 너에게서 들어보려는 거야. 방과 후 대회 다음 날에는 연습을 쉬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양궁 발사장에 나가도 아무도 없었다.
옆에 운동장에서 다른 운동부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공간만은 기묘한 고요함에 감싸여 있었다. 나는 발사장을 가로질러 양궁부 부실로 가서 내 도구를 꺼냈다. 활을 조립하고 체스트가드, 암가드, 퀴버 등의 액세서리를 몸에 채웠다. 그리고 슈팅 라인에 서자 뭔가 금속 심지 같은 것을 넣은 것처럼 몸도 마음도 반듯해지는 게 느껴졌다. 드디어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히 가라앉았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나 자신을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볍게 눈을 감았다. 그때 바사삭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교복 차림의 그 아이, 게이코가 발사장 옆을 지나 부실 쪽으로 가는 참이었다. 게이코는 살짝 손을 흔들며 일찍 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나도 손을 흔들며 답했지만 잔뜩 굳은 표정을 감출 수 있었는지 자신이 없었다. 게이코는 무거운 가방을 안고 부실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흠칫할 만큼 마음속에 번졌다. 오늘 방과 후에 뭔가 예정이 있냐? 5교시가 끝난 뒤 게이코를 불러 물어보았다. 별다른 일은 없다고 그녀가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함께 활이나 쏘자고 말했다. 웬일이래? 선생님이 먼저 그런 말을 해주시고 저야 물론 오케이죠. 당연히 전국대회를 위한 1대1 코치도 해주실 거죠. 앞선 현 대회에서 게이코는 결국 끝까지 5위를 지켜냈던 것이다. 가나에는 8위, 미야사카 에미도 13위로 잘 싸워서 세이카 여고 양궁부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나에게는 별 의미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좋겠지. 가능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던 참이니까.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했는데 어색한 말투가 나왔다. 하지만 게이코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럼 수업 끝나고 라는 말을 남기고 게이코는 교실로 돌아갔다. 주사위는 던져졌는가? 그 등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었다. 닫힌 양궁부실의 문을 멍하니 지켜보며 나는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지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 라고 추억을 떠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봤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지면서 이대로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그 반면 역시 진상을 알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윽고 양궁부실의 문이 열리고 운동복 차림의 게이코가 나타났다. 한 손에 활을 들고 허리춤에 퀴버를 덜컥덜컥 울리며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오랜만이네요. 둘이서만 활 쏘는 거. 와, 긴장되네. 장난스럽게 목을 움츠리는 게이코에게 나는 말했다. 우선 50m에서 쏴볼까? 집 기둥에 관역을 붙이고 우리는 50m 라인에 섰다. 관역을 향해 오른쪽으로 게이코가 섰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둘이 나란히 쏘기 시작했다. 거의 대화도 없는 가운데 각자 6개의 화살을 발사했다. 내뱉은 말은 몇 차례 나이스 슈팅 이라고 서로에게 칭찬을 건넨 정도였다. 시합 다음 날에 연습을 안 하기로 한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화살을 다시 주어 슈팅 라인으로 돌아오는 중에 게이코가 말했다. 시합 때는 아무래도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건 한시 앞이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시합 다음 날에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쉬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 생각해 볼게.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발사를 거듭했다. 나는 거의 쏘지 않고 코치를 해주는 척했지만 실은 머릿속으로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그리고 50m의 마지막 회. 우와, 어제보다 기록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스코어 노트를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게이코는 환한 목소리를 냈다. 잘했어. 라고 대답은 했지만 만일 그때 게이코가 뒤를 돌아봤다면 잔뜩 굳어버린 내 얼굴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화살을 끼우고 천천히 활을 당겨나갔다. 진지한 옆 얼굴이 보였다. 활의 움직임이 정지하는가 싶더니 화살의 당겨짐이 일정한 길이에 달했을 때 소리를 내게 한 얇은 금속판인 클리커가 달칵 울리고 화살은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았다. 공기를 가르는 윙 소리, 관역에 꽂히는 탁 소리가 이어서 들려왔다. 해식의 바늘처럼 화살 그림자가 관역의 중심에서 길게 늘어졌다. 게이코, 나이스 슈팅! 감사합니다. 게이코는 기분 좋게 두 번째 화살을 끼웠다. 1학년 때는 가느다랗던 그녀의 등이며 어깨가 이제는 상당히 늠름하게 보였다. 3년 동안 몸도 마음도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한순간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했다. 다시 그녀가 활을 당기고 있었다. 호흡을 가다듬으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을 관역 쪽으로 향했다. 지금밖에 없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 말을 꺼내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이다.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름을 불렀다. 게이코. 세트업 하려던 그녀의 팔이 움찔 멈췄다. 정신의 긴장이 피시식 빠지는 게 느껴졌다. 몸을 편안히 풀고 내게 물었다. 왜요? 나한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 네. 게이코는 건너편을 향한 채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 입은 그 몇 초 사이에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그 입을 혀로 적시고 숨을 가다듬은 뒤 나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무섭지 않았어? 사람 죽이는 거. 그 말의 의미가 즉시 그녀에게 전해졌는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어쨌든 반응 비슷한 것을 보여줄 때까지 약간의 틈이 있었다. 길고 굵은 숨을 토해낸 것이 그녀가 내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평소와 똑같은 어조로 대답하고 게이코는 내게 되물었다. 그건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자 그녀가 명랑하게까지 느껴지는 목소리로 농담처럼 받아 넘겼다. 우와, 그렇구나. 그럼 제가 범인이라는 거네요. 내 쪽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장난치는 표정이었을 게 틀림없다. 그런 여자애다. 신고할 생각은 없어.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내 말에 게이코는 잠시 침묵하고 있었다. 어떻게 피해야 할지 궁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느닷없는 질문에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어느 쪽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에 천천히 활을 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시간을 들여 당기더니 단숨에 화살을 날렸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관역을 뚫는 소리. 하지만 화살은 중심에서 왼쪽으로 비껴간 자리에 꽂혔다. 말해보세요. 왜 제가 범인이죠? 릴리즈 자세에서 딱 멈춰버린 채 게이코는 물었다. 여전히 재미있다는 듯한 말투라는 게 나로서는 놀라웠다. 그 밀실을 만들어낼 사람은 너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마사미의 추리에 따르면 그 누구라도 가능한 단순한 트릭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건 선생님이셨을 텐데요. 분명 그 트릭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지. 하지만 그건 미끼였어. 실제로는 그런 트릭은 없었지. 다시 게이코는 침묵했다. 충격을 받은 기색을 감추려 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재미있고 대담한 발상이네요. 그럼 대체 어떤 트릭을 썼다는 거죠? 여유 있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런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반증이었다. 나는 다시금 절망감을 느끼면서 입을 열었다. 그 속임수를 알게 된 것은 범인이 여성용 탈의실이 아니라 남성용 탈의실 문을 통해서 탈출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야. 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증인이 나타났거든. 그 증인은 사건 때 탈의실 뒤쪽에 있었는데 여성용 탈의실 문으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어. 즉, 그 증언에 따르면 마사미의 수수께끼 풀이는 성립되지 않아. 범인은 남성용 탈의실 출입구를 통해 나간 거였어. 그렇다면 밀실 트릭의 주안점은 단 한 가지로 좁혀지겠지. 바깥쪽에서 빗장을 거는 게 가능하냐는 점이야. 이것에 대해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했었지. 답은 안 된다라는 거였어. 발견된 빗장 강목에서는 뭔가 속임수를 쓴 듯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강목 자체의 길이와 굵기, 형태, 휘어지는 정도 등을 조사해 본 결과도 바깥쪽에서 원격 조종으로 빗장을 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왔지. 근데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목소리가 약간 삐끗했지만 침착한 말투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게이코에게 보이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내린 결과에 틀린 건 없었다. 그런 만큼 나도 고민 많이 했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도 나도 전혀 의미 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거였어. 그 빗장 강목을 바깥쪽에서 거는 것은 불가능하지. 하지만 다른 막대라면 어떤가라는 건 검토하지 못했어. 게이코의 등이 움찔 흔들렸다. 다른 막대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얼버무리려는 듯이 유난히 큰 소리로 되물었다. 무슨 말이죠, 그게? 이를테면 실제로 사용된 것이 좀 더 짧은 막대였다면 어떨까? 발견된 막대는 문에 걸렸을 때 바닥과 약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길이었어. 그걸로 빗장을 걸자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 조종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지. 하지만 만일 그것이 거의 0도에 가까운 각도가 되는 길이의 막대였다면 그다지 큰 힘을 들일 필요도 없고 바깥쪽에서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다. 마치 물리 수업 같다. 게이코는 어떤 마음으로 내 설명을 듣고 있을까? 다만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뭐 그런 막대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빗장은 그 강목이었어요. 선생님도 보셨잖아요. 봤지. 그때 네가 알려준 대로 환기구를 들여다보았을 때 분명 그 강목 빗장이 걸린 게 보였어. 근데 왜... 아니, 좀 더 들어봐. 분명 그건 나도 봤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빗장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왜 그러지? 말문이 막힌 듯 숨을 죽이고 있는 게이코에게 나는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런 방식이라면 어떨까? 우선 범인은 2개의 빗장을 준비했어. 하나는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것, 즉 바깥쪽에서 원격 조종이 불가능한 강목이야. 이걸 1번 빗장이라고 해보자. 또 하나는 길이나 휘어지는 정도 등을 봐서 그게 가능한 막대야. 이걸 2번 빗장이라고 하자. 범행 뒤의 범인은 우선 2번 빗장 쪽에 튼튼한 끈이나 철사를 감아 그 끝을 문과 벽 틈새를 통해 밖으로 빼낸다.
그리고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만 문을 열고 2개의 막대를 문짝 안쪽에 기대 놓은 뒤에 밖으로 나와서 신중하게 문을 닫는다. 그러면 2개의 빗장은 문 안쪽에 살짝 걸린 상태가 되겠지. 여기서 조금 전에 꺼내둔 끈 혹은 철사를 조종해서 2번 빗장으로 단단히 문을 고정하는 거야. 1번 빗장은 문을 고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에 끈 혹은 철사를 잘라내는 거지. 사체를 발견하던 당시 환기구를 통해 들여다봤을 때 문에 채워진 굵고 긴 빗장은 어슴푸레한 가운데 하얗게 떠보였다. 실은 그건 1번 빗장, 즉 미끼였던 것이다. 우와,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게이코는 과장스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 큰 몸짓은 부르르 떠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요, 문짝에 그 1번 빗장을 댄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죠? 간단해. 그런 흠집을 미리 만들어두기만 하면 되니까. 그 반대로 2번 빗장은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이건 막대 끝에 가죽이나 천 같은 것을 씌워둘 필요가 있었을 거야. 뭐 이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녀는 3번째 화살을 퀴버에서 뽑아내더니 신중한 손놀림으로 활에 끼웠다. 그렇게라도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방금 선생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탈의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2번 빗장이 안에서 발견됐어야 하잖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이 트릭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였고 동시에 조작의 실행자가 게이코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런 만큼 당연히 게이코도 마지막에는 그걸 방패로 삼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분명 그게 큰 걸림돌이었어. 실내에 그런 빗장이 없다는 건 다름 아닌 내가 증언했었으니까. 다만 당시에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무라하시 사체 쪽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 그 잠깐의 빈틈을 노려 범인이 그 증거품을 챙겨갔다면 그건 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증거품을 챙겨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안타깝게도 게이코, 너밖에 없었어. 그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듣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금 쐐기를 박았다. 물론 너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런 긴 빗장 막대를 한순간에 감춰둘 수는 없다. 당연히 내가 수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물론 보통 때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너는 감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을 2번 빗장 막대로 선택했어. 게이코가 살짝 얼굴을 들었다. 뭔가 말하려고 숨을 들이쉰 것 같았지만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괜히 뜸들일 것도 없겠지. 그건 바로 화살이야. 퀴버 안에 넣어버리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네 화살이라면 너무 짧아. 트릭에 사용한 것은 내가 준 마스코트 화살이었을 거야. 길이는 28.5인치, 센티미터로 치면 72.4cm나 되지. 실제로 시험해봤는데 그 길이라면 탈의실 문에 빗장을 걸 수 있었어. 거의 필요 최저한의 길이였으니까. 그럴 경우 조금만 힘을 줘도 문을 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팀목처럼 문에 레일에 끼는 상태가 되니까 멀리 봐서는 알아보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어. 알아보기 어려운 건 그 화살의 색깔도 영향이 있었겠지. 어슴푸레한 실내의 문 레일 틈새에 가느다란 검정색 화살이 가로놓여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알아채질 못하지. 더구나 1번 빗장 막대라는 시선을 끄는 미끼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단숨에 이야기한 뒤 나는
게이코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쯤에서 체념하고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더 이상 꼬치꼬치 추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어요? 내 기대와는 달리 게이코는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아주 잘 짜인 추리인 건 맞아요. 2개의 빗장이라니. 너무 재밌네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그냥 재미로 끝날 이야기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여전히 그렇게 되받아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솔직히 감탄했다. 하긴 그 정도의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이번 사건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증거도 있어. 게이코에게 지지 않을 만큼 냉정한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네가 지금 가진 마스코트 화살의 번호를 볼까? 아마 12라는 숫자가 적혀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화살은 분명 3번이었어. 그리고 그 3번 화살은 왜 그런지 가나에가 갖고 있더구나. 자,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추리해봤어. 밀실의 빗장으로 사용한 것은 12번 화살이야. 3번은 물론 네가 갖고 있었지. 그리고 사체 발견 직전에 그 3번은 내 도구 케이스에 돌려놓고 탈의실 문을 부순 순간에 레일에 낀 12번을 챙겨다가 네 퀴버에 넣은 거야. 원래는 나중에 12번과 3번을 다시 한번 바꾸어 써야 했는데 너는 그걸 하지 않았어. 아마 내가 화살 번호까지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가나이가 마스코트 화살을 갖고 싶다면서 3번 화살을 골라간 거야. 어제 현대회에서 가나에라는 이름이 적힌 화살이 3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때까지 계속 외면해왔던 가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모든 수수께끼가 연쇄 반응처럼 술술 풀렸던 것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게이코는 다시금 화를 세트업하면서 말했다. 근데 그건 역시 추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라면 제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거든요. 우선 저는 그날 양궁부에서 계속 선생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크게 화를 휘둘러 게이코는 에이밍에 들어갔다. 근육의 긴장감이 높아져 간다. 그것이 절정에 닿은 무렵을 노려 나는 중얼거렸다. 밀실을 만든다는 건 네가 맡은 역할이었어. 그리고 무라하시를 살해하는 역할은 미야사카 M이었지. 그 순간 파시싯 하는 거센 파열음이 나면서 게이코의 활 시위가 눈 앞에서 끊겼다. 단숨에 풀려난 활은 평소와는 반대 방향으로 젖혀지면서 게이코의 손바닥 안에서 크게 날뛰었다. 게이코가 활의 시위를 거는 동안 나는 말없이 먼 곳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자 양궁장 그늘에서 여전히 나를 경호하는 시라이시 형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쪽을 쳐다보며 크게 하품을 하고 있었다. 오늘도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할 테지만 이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분명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다 됐어요. 이야기 계속하세요. 게이코는 다시 슈팅 라인에 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화를 쏠 생각인 모양이다. 아마도 나에게 얼굴을 내보이고 싶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유 없는 고집 같은 것으로 나에게는 느껴졌다. 나는 목이 바짝 마른 것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의 공범, 아니 직접 손을 댄 사람이니까 주범이라고 해야겠지. 그게 미야사카 M이라고 단정한 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 다만 이중 빗장의 트릭을 간파한 시점에 그런 사람이 양궁부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 건 사실이야. 그 이유 중 하나는 너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만 네가 연습 중에 휴식 시간을 연장했다는 것이야. 연습 시간에 엄격한 네가
평소에는 10분이던 휴식 시간을 분명 5분 넘게 연장했었지. 즉, 그 15분 동안 주범은 무라하시를 살해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트릭으로 탈의실을 밀실로 만들어둔 뒤에 돌아왔던 거지. 처음에는 10분 예정이었는데 그 주범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슬쩍 5분을 연장했던 거지. 게이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관역을 지그시 응시한 채 내 이야기를 재촉하듯이 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너희가 왜 그렇게까지 밀실에 집착했는가? 그건 한마디로 알리바이 공작 때문이라고 나는 추측하고 있어. 즉, 너희의 가장 큰 노림수는 경찰의 잘못된 밀실 트릭 추리를 유도하는 것이었어. 그 미끼 트릭에 따르면 범인은 자물쇠를 바꿔치기 하려고 호리 선생이 탈의실을 이용한 4시 전후에 탈의실 근처에 숨어 있었어야 하니까. 당연히 그 무렵에 연습 중이었던 양궁부원은 모두 의심을 피할 수 있겠지. 물론 경찰을 이 미끼 트릭으로 유도하기 위해 너희는 몇 가지 속임수 증거를 만들어 두었어. 격벽을 타고 넘어간 듯한 흔적을 만들고 출입구와 가까운 로커는 물을 뿌려서 쓰지 못하게 해두고 똑같은 모양의 자물쇠 세트의 체인을 일부러 떨어뜨려 둔 거야. 하지만 그런 미끼들로 경찰이 꼭 잘못된 추리를 펼쳐준다는 보증은 없어. 그래서 너희는 좀 더 확실하게 미끼 트릭을 해명해 줄 사람을 찾아냈지. 그게 바로 호조 마삼이었어. 갑작스럽게 게이코가 딸꾹질 같은 소리를 냈다. 활을 잡은 팔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제 그만 모든 걸 멈추고 싶었다. 사디스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지만 나는 진상을 향해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나 스스로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었다. 내 추리로는 당초 계획에서는 미끼 트릭의 해명은 네가 맡기로 했을 거야. 하지만 마사미가 친구인 요코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기로 했겠지. 조금 전에 마사미를 만나서 그런 내용도 다 확인했다. 검도장에 정좌한 채 호조 마사미가 들려준 말은 다음과 같았다. 호리 선생님의 문단속대의 습관을 알게 된 것은 게이코 덕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제 옆자리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릭의 해명에 이르게 된 것은 온전히 제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게 아니었어. 게이코 니가 일부러 마사미의 귀에 들어가게 이를 꾸민 것이었지. 게다가 자존심 강한 마사미의 성격상 남에게서 엿들은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건 밝힐 리가 없다고 예상했을 거야. 그렇게 미끼 트릭은 마사미에 의해 공개적인 해명과 함께 유력한 추리로 받아들여지게 됐어. 내가 말을 멈추자 게이코는 계속 하세요 라고 중얼거렸다. 가슴이 철렁할 만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그렇게 나는 무라시를 살해한 범인이 너와 양궁부원 중에 누군가, 즉 2명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당연히 삐에로 살인사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아수 선생을 협박해 한 되들이 술병을 바꿔치게 하게 한다. 상당히 잘 짜인 계획이었어. 그런데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있었어. 바로 범행 동기야. 너희와 무라하시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건 결코 나한테까지 살이를 품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삐에로는 살해됐어.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나도 내 나름대로 고민했어. 기억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되짚어봤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의문이 튀어나왔어. 왜 가장 행렬이라는 규모가 큰 자리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느냐는 것.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추리해봤어. 너희가 나를 죽일 이유는 없었지만 삐에로를 죽일 이유는 있었다라고. 그 순간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 나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노린 건 내가 아니었어. 불운한 희생자로 생각했던 다케이 선생이 원래의 표적이었던 거야. 이 대담한 추리를 듣고서도 게이코는 얼어붙은 채였다. 다만 뒷목이 불그스레해져가는 것은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삐에로를 바꿔치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네가 다케이 선생에게 알려준 거였어. 그는 나한테 서로 역할을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유난히 자신 있는 표정이었지. 양궁부의 가장행렬 준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지 나는 그때 의심했었어야 했어. 다케이는 네가 뒤에서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나 자신만만했던 거야. 그리고 체육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행렬에서 어떤 교사가 어떤 분장을 한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나버렸지만 나는 그것도 너희가 꾸민 짓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가? 첫째로는 삐에로 살인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케이 선생에게 삐에로 역할을 바꿔보라고 제안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겠지. 게이코가 한순간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보려다가 흠칫 멈췄다.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쯤에서 나는 생각나는 게 있었어. 그건 이번 이학기가 시작된 뒤로 내가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야. 플랫폼에서 누군가 밀치는 바람에 선로에 떨어질 뻔했고 감전사를 당할 뻔했고 머리 위에 화분이 떨어지기도 했고 말이야. 나는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화를 면했고 그걸 행운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범인이 노리는 건 나고 다케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었지.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필요했는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라고 해버리면 간단하겠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정리하기에는 너희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공들여 짠 것이었어. 실은 바로 그 점에 이번에 일어난 두 사건의 가장 큰 포인트가 숨겨져 있었던 거야. 너희는 범행을 위해 다양한 트릭을 생각해냈지만 가장 깊이 고민해서 짜낸 것이 바로 그것. 즉, 표적은 무라하시와 다케이가 아니라 무라하시와 나, 두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었지. 게이코는 다시 퀴버에서 화살을 뽑아내 그것을 활시 위에 끼우려고 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는지 화살이 손을 벗어나 그녀의 발 밑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집으려고 했다. 하지만 중간에 덜컥 무릎이 꺾이면서 슈팅 라인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선생님은 머신이네요. 게이코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는 온몸에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무력감을 느꼈다. 동시에 밀려오는 허탈감을 느끼면서 손을 내밀었다. 게이코는 그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여기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부터 이미 각오는 했었어요. 선생님이 요즘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알아내실 줄은 생각 못했네요. 게이코의 손을 잡고 그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노린 것은 무라하시와 다케이, 그 두 사람이야. 하지만 단순히 그 두 사람을 살해하는 것뿐이어서는 자칫 들킬 우려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을 파고 들어가면 너희가 용의자라는 건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수학교사이자 음습한 성품의 무라하시,
체육교사이자 쾌활한 다케이. 그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만큼 유일한 공통점이 더 두드러졌어. 그건 이번 여름방학 합숙훈련 때 그 두 사람이 함께 야간 순찰을 했다는 것이었어. 분명 그날 밤이었지. 게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분명 뭔가가 일어났어. 그것이 뭔지 알아보려고 나는 그 무렵의 양궁부 일지를 들춰봤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미야사카 에미가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게 기록되어 있었어. 그때 당시의 이유는 생리라는 것이었지만 실은 손목을 삐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지. 꽤 오랫동안 붕대를 감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 점에 주목했어. 손목을 삔 그 일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아니, 정말로 손목을 삔 것뿐인지도 의심스러웠어. 그래서 양호실의 시가 선생을 찾아가 캐물었지. 손목을 치료해준 사람이 시가 선생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 결과는 내 예상대로, 아니 그 이상이었다고 해야 할까? 조금 전에 양호 교사 시가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던가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하는 기색으로 쓰기다 게이코가 내 방에 찾아왔었어. 같은 방에 미야사카 에미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잠깐 봐달라는 거였지. 그래서 급히 달려갔는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 피 묻은 천이며 화장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 그리고 에미는 자기 손목을 붙잡고 웅크리고 있고 실수로 우유병을 깨뜨렸는데 그 파편에 손목을 다쳤다는 얘기였어. 일이 너무 커질까 봐서 아까는 잠깐 거짓말을 둘러댔다라고 게이코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서둘러서 응급처치를 해줬는데 이 일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둘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상처도 그리 깊지 않았고 괜히 시끄럽게 해봤자 아이들에게도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나도 입을 다물기로 했던 거야. 하지만 그 일을 이야기한 뒤의 시간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에미가 자살을 시도했던 것 같아. 그 상처는 면도날 같은 것으로 그은 것이었어. 사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게이코가 옆에서 달래주고 있었고 아무튼 그날 밤은 조용히 자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그 뒤에도 에미가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딱히 달라진 모습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날 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내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고 주범이라고 해야겠지만 게이코의 공범이 미야사카 에미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범인이 무라하시와 다케이를 노린 것으로 나왔다면 경찰은 합숙훈련 때 두 사람이 같이 야간 순찰을 했다는 점에 일찌감치 주목했을 거야. 그리고 분명 합숙훈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했겠지. 그렇게 되면 시가 선생의 입에서 자살 미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어. 이윽고 경찰은 너와 에미를 지목했을 거야. 너희는 그걸 염려했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범인이 노리는 것은 다케이가 아니라 나인 것으로 위장하는 트릭이었어. 나한테 이런저런 공들인 짓을 한 끝에 그 삐에로 사건이 있었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들 속아 넘어갈 만했어. 그리고 그건 오늘까지 성공적이었어. 게이코는 검은 눈동자로 나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선을 딴 데로 쓱 돌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에미가 살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죽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와주기로 했고요. 무라하시를 그 탈의실에서 살해하기로 한 것은 선생님이 추리한 그대로예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죠. 지금까지 읽어본 추리소설 같은 데서 힌트를 얻은 거지만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그날 에미는 탈의실로 나오라고 적은 쪽지를 무라시의 양복 윗도리 주머니에 슬쩍 꽂아두었어요. 시각은 5시. 그래서 나도 거기 맞춰서 양궁 연습 시간을 조정해 5시부터 휴식 시간에 들어갔던 거예요. 남자 교사들은 날이 더울 때는 양복 상의를 로커실에 넣어두곤 했다. 라커실은 교무실 옆이지만 물론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다. 남의 눈을 피해 슬쩍 쪽지를 건네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라시가 실제로 탈의실에 나올지 저는 좀 미심쩍었어요. 그 쪽지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분명 수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분명 에미의 쪽지만으로는 무라시는 탈의실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다카라 요코가 그 전에 무라시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이다. 그것도 똑같은 5시였을 터였다. 그는 쪽지를 보고 요코가 만나는 장소를 바꾼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게이코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솔직히 에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을 때는 저도 다리가 벌벌 떨렸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밀실 트릭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추리가 다 맞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청산 독극물은 어떻게 된 거지? 내 질문에 게이코는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뒤에 대답했다. 그건 에미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 중에 사진가가 있어서 거기서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청산가리를 사진에 발색에 사용한다는 거.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걸 가져온 게 올 봄 무렵이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사진가를 찾아간 적이 없으니까 그 청산가리 때문에 발목이 잡힐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올 봄이라고? 나는 다시 물었다. 왜 올 봄에 청산가리가 필요했니? 도통 뭘 모르신다니까. 게이코는 김이 빠진다는 듯이 하얀 이를 내보였다. 사람을 간단히 죽일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나도 아마 갖고 싶었을걸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나 자신한테 쓰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게이코는 작은 소리로 우린 그런 나이예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얼음물을 주르륵 부은 것처럼 내 등줄기를 오싹하게 했다. 자기를 불러낸 사람이 에미라는 걸 알고 무라시가 깜짝 놀랐대요. 하지만 얌전하고 성적도 좋은 우등생이니까 안심했겠죠. 에미가 권한 주스를 별 의심 없이 마셨다고 하니까요. 문제야 다카라 요코의 호출인가 했더니 1학년 미야사카 에미였다. 무라시가 안심할 만도 했다. 그렇게 첫 번째 계획에는 성공했지만 거기서 뜻밖의 부산물이 있었어요. 그건 에미가 그 쪽지를 무라시의 양복 호주머니에서 꺼내오려고 했을 때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어떤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네, 폴라로이드 사진인데 찍혀있는 사람이 틀림없는 아수 선생님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도저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꼴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금세 눈치를 챘죠. 무라시와 아수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이 사진은 무라시가 아수 몰래 찍은 것이다라는 거. 그제야 나는 이해가 되었다. 무라시는 그 사진을 빌미로 아소 교코를 협박하며 관계를 질질 끌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계획에서 딱 한 가지, 아주 큰 도박을 해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되들이 술병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마술상자를 양궁부실에서 교실 건물 뒤로 옮기기 전에는 다른 부원들의 눈이 있어서 바꿔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후 경기 중에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런 큰 술병을 들고 있으면 너무 눈에 띄고 자칫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들키기라도 하면 끝장이죠. 그래서 아수 선생님께
그 위험한 일을 떠맡기기로 했어요. 협박장에 대한 건 선생님도 아시죠? 체육제 전날 마침 에미반이 교무실 청소 담당이어서 빈틈을 노려 슬쩍 아수 선생님 책상 서랍에 넣어둔 거예요. 그렇게 삐에로 살인을 밀어붙였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아수 선생님이 너무 일찍 잡혀간 건 계산 밖이었지만 경찰에서는 그 사건이 마에시마 선생님을 노린 일이라고 믿어버린 모양이라서 우리 쪽은 의심하는 기척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다 끝났다. 에미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도 마음 놓고 졸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게이코는 애써 냉정한 척 말을 이어갔지만 거기서 뭔가 뭉클하게 치밀어 올랐는지 몸을 획 돌리더니 다급한 손놀림으로 화살을 시위에 끼웠다. 그리고 세트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깨가 파들파들 떨려서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떨리는 어깨를 잡아주면서 귓가에 대고 물었다. 동기는 무엇이었니? 이제 이야기해줘도 되잖아. 게이코는 두어 번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더니 다시 조금 전에 또렷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날 밤에 저는 선생님과 식당에 있었죠. 그동안 에미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에미 얘기로는 그때 누군가 방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문이 조금 열리고 인기척이 있었대요. 그래서 급히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무라시와 다케이가 복도를 걸어가는 게 보였다고 했어요. 몰래 들여다봤다? 나는 망연해져서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내렸다. 그게 동기라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지도 모르죠. 요즘 여고생은 매춘까지 할 정도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것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도 그런 짓을 해버릴까 하고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아무 경계도 하지 않은 내 모습을 누군가 몰래 들여다봤다면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건 마음속에 흙발로 마구 들어서는 것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야. 그럴까요? 하지만 만일 누군가 몰래 들여다봤을 때 에미가 자위를 하는 중이었다면 어떻죠? 직접 내 뇌를 쿡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말이었다. 뭐라고?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에미는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걸 저는 나무랄 수 없었죠. 저 역시 그랬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방에 올라갔을 때 에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냥 죽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앞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저는 에미를 격려해줄 말 따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었어요. 어떤 말도 그저 그런 뻔한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냥 에미를 껴안고 죽지만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울음을 멈출 때까지 몇 시간이든 기다릴 생각으로. 그렇게 겨우겨우 마음을 돌려준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다음날 마주쳤을 때도 게이코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근데요, 에미의 불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시작이었죠. 나지막하게 부르짖듯이 게이코는 말했다. 2학기가 시작되고 어느 날 에미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선배님, 지금 눈앞에 청산가리가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그런 전화였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엉엉 울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미가 뭘 그토록 견딜 수 없었는지 선생님은 아세요? 에미는요, 그 두 인간의 눈빛이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른 친구들을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르다. 그날 밤의 망측한 모습을 떠올리며 실컷 즐기는 눈빛이다. 그들이 머릿속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갖고 놀고 마구 짓밟고 있을지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 에미가 그런 미칠 듯한 심정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날이면 날마다 1분 1초마다 시선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시선으로 성폭행. 그런 폭행 방법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다시 죽음을 결심한 에미의 마음이 저는 진심으로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에미는 금세라도 독약을 삼킬 듯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죽어야 하는 건 네가 아니라 그 자들이 아니냐고요. 자살을 막으려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긴 했지만 반쯤은 진심이었어요. 다행히도 에미가 마음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결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이 눈빛으로 성폭행을 했는지 어떤지는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려다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에미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인 것이다. 게이코는 활을 당겨 5번째의 화살을 쏘았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예리한 자세였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포물선을 그린 화살은 관역의 거의 한복판을 맞춰서 이미 그곳에 꽂혀있던 화살과 마주치는 금소금을 올렸다. 범행 계획을 세운 건 저였어요. 하지만 제가 에미에게 말했었어요. 이걸 실행할지 어떨지는 네 결정에 달려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탈의실 문을 부순 뒤에 빗장 막대 대신 걸어준 마스코트 화살을 챙겨오는 것뿐이다. 라고요. 근데 에미는 그걸 기어코 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뼘 두 뼘 부쩍 성장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최근 몇 주 동안 미야사카 에미는 크게 달라졌다. 기껏해야 양궁. 그렇다. 에미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2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그러세요. 체육제 끝나고 나를 차로 공격했던 것도 너희였니? 그건 나로서는 정말로 죽일 작정이었던 것으로 느껴졌었는데. 게이코는 잠시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윽고 풋 하고 웃는 소리를 냈다. 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 에미가 그랬겠죠. 삐에로 사건 이후에도 최소한 한 번쯤은 마에시마 선생님을 노리는 척 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를 이용했다니 정말 대담한데요? 누구한테 운전을 부탁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다 나쁜 놈들과 엮이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라고 게이코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나는 침을 꿀꺽 삼킨 뒤 새삼 정색을 하고 물었다. 동기가 뭐였는지는 알겠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하지만 살인은 두렵지 않았어? 네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느낌도 없었던 거야? 게이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약간 머뭇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저도 에미에게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았느냐고. 에미는 눈을 꾹 감고 지난 16년 동안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일과 기뻤던 일을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그 합숙훈련 때의 일을 찬찬히 되새겨봤더니 이상할 만큼 침착한 사리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알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얼굴은 주눅든 데라고는 없는 평소에 명랑한 게이코로 돌아와 있었다. 뭐 다른 질문은 없죠? 나는 살짝 압도되었다는 척하면서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없어. 그래요?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약속대로 저 가르쳐주세요. 화살이 이제 1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게이코는 활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리고 쭉 당기는 것을 보고 나는 빙글 몸을 돌려 걸음을 뗐다. 너희에게는 이제 가르칠 게 없어. 그렇게 입속에서 중얼거렸을 때 휙 릴리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게이코 아닌가. 분명 한 복판에 명중했을 게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도 나를 불러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끝났다.
여보세요? 응, 유미코? 나야. 아, 그래, 좀 마셨어. 애미역까지 나왔다가. 나 혼자야. 오늘 기분이 좀 그랬어. 형사? 없어. 중간에 따돌려 버렸지. 지금 H공원이야. 응, 바로 집 근처의 그 공원. 여기서 우리 집이 보이네. 응, 조금만 더 쉬다가 술 좀 깨면 들어갈게. 아, 걱정하지 마. 이제 다 깼어. 무슨 일 있었느냐고? 뭐,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는 일이야. 아무튼 걱정할 거 없어. 자, 그럼. 몸을 내던지듯이 공중전화 박스에 문을 밀치고 나오자 얼어붙은 바람이 화끈거리는 뺨을 쓰다듬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근처 벤치에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다. 눈 앞이 어지럽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린다. 기껏 마셨는데 끔찍한 술이 되고 말았다. 벤치에 누워 잠시 공원 안을 바라보았다. 평일 밤이면 아무도 없다. 게다가 한가운데 오줌 싸개 소년의 동상 하나만 덜렁 서 있는 시들한 공원이다. 그나저나 많이도 마셨다. 모두 잊어버리고 싶어서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교사가 된 다음의 일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싶었다. 시시해. 입 밖에 내어 말해보았다. 나 자신의 삶에 내던진 말이었다.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눈을 감으면 핑핑 돌면서 속이 울렁거렸다. 최악이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 자리에서 일어서자 뜻밖에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휘적휘적 발을 하나씩 던져가며 걸음을 옮겼다. 아하, 이게 술주정뱅이 걸음인가? 하고 비웃어보기도 했다. 집 쪽을 향해 공원을 나섰을 때 좁은 길에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앞이 하얘졌다. 아니, 그보다 왠지 속이 뒤집히면서 금세라도 토할 것 같았다. 몸을 틀어 공원 울타리를 붙잡았다. 그 차는 내 눈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헤드라이트를 끄려고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려섰다. 조명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아무래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나는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울타리를 더듬더듬 붙잡고 옆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덮쳐들었다. 나보다 키가 크고 몸집도 큰 남자였다. 그자가 날린 일격이 내 배에 그대로 들어왔다. 그 순간 마비되는 듯한 뜨거움을 배에서 느꼈다. 크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것 같다. 하지만 뒤를 이어 숨도 컥 하고 막히는 아픔이 몰려왔다. 남자가 나를 획 밀치고 훌쩍 물러섰다. 남자의 손에 칼 같은 것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래도 그걸로 나를 찌른 모양이라고 생각한 순간 무릎에 힘이 빠져서 나는 길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배를 움켜쥐자 미끈한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리자와 씨, 빨리! 내가 길가에서 버르적거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났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통증을 잊어버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목소리를 죽이려고 낮게 부르짖었지만 그건 틀림없는 내 아내 유미코의 목소리였다. 유미코가 왜? 남자가 차에 타고 문을 탁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엔진의 울림이 아스팔트를 타고 전해졌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교차하는가 싶더니 차는 방향을 돌려 방금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서야 생각이 났다. 언젠가의 그 차, 세리카 더블엑스. 차가 떠나버린 뒤 나는 여전히 벌레처럼 버르적거리고 있었다.
소리를 내보려고 해도 숨을 토해낼 힘이 나지 않았다. 팔, 다리는 마비되고 끈적거리는 핏물에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띄엄띄엄 의식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틈을 누비듯이 나는 냉정하게 추리를 하고 있었다. 분명 세리자와라고 했다. 확실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그건 유미코가 일하는 슈퍼마켓의 점장의 이름이다. 몸집이 크고 아직 40이 안 된 정도일까? 아, 그렇구나. 유미코가 그 남자와. 지난번에 차로 습격당했던 것은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유미코에게 들려준 직후였다. 그 두 사람에게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셈이다. 범인은 지금까지 나를 노렸던 자와 동일인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일만은 게이코나 에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여태까지 누군가 나를 노린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용당한 것뿐이었다. 그것을 알게 된 날에 이런 식으로, 더구나 내 아내가 나를 노리다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나는 결국 유미코의 손에 죽는 건가? 고통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답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빼앗기만 해왔다. 자유, 즐거움, 그리고 아이. 헤아려 보자면 한이 없을 정도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남자가 나타난 것이라면 나를 거치적거리는 방해물로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의식이 뭔가에 빨려들듯이 꺼져가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다. 여기서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유미코를 살인범으로 만들 뿐이다. 아스팔트 위에서 나는 누군가 지나가기만을, 오로지 그것만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쯤은 나도 할 수 있다. 기나긴 밤과 후가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도 해가면서